자, 그 다음에 이제 PCB 교정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그 회로 엔지니어라든지 PCB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PCB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들 이제 다룰 수 있는 이제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그 EMC 규격에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나중에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누가 좋다더라,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다르게 적용되죠. 왜냐하면 오토모티브랑 가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보드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뒤로 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4층기판인 경우에는 4층에 맞는 룰이 있고 단면과 양면에 맞는 룰이 있거든요. 근데 그 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요렇게 알사탕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제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크리스탈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마치 주머니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캔 통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나 내용을 충실하게 적용시켰냐, 왜 파워 플레이트를 저렇게 잘라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모스펫이 붙어 있는 공간하고의 관계인데요. 이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스위치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멀리 있어요. 그리고 얘는 빨리 도달하게 되어 있고 얘는 멀리 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뭐 걔는 이제 주파수가 뭐 150kHz 밖에 안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50kHz이더라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자체도 사실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트랙에서 생기는 걸 보시면 임피던스라는 걸 보통 구현을 하세요. 그러면 PWM에 구현하실 때 보통 50ohm에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50ohm에 맞추는 그 플랫폼에서, 자, 50ohm은 내가 그 단위를 잘랐을 때 그 구간만 50ohm이지 얘가 길이가 길어지면서 랭스가 늘어났을 때마다 계속 50ohm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라인이 길어질 때마다 라인 인덕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실은 결국에는 임피던스의 변화로 일어나는 거고, 그 변화는 뭐냐면 정제파라든지 리플렉션을 계속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된다면 파워 플레이트나 파워 소스로 계속 전달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노이즈로서 계속 그 자리매김 하는데 엔지니어 눈에는 안 보이고 얘네들은 작동을 하고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버깅을 한 번 더 해보고 이제 측정을 이런 환경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과정 전에도 이렇게 각각의 전압과 내용을 전부 다 점검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다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 시스퍼 25 클래스 5를 모두 통과하는 이제 이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과정에서 뭐 지금 너무 나온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배경등이 다 접목이 되면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실제로 안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EMI가 나오는 이유를 나중에 따져서 다시 쫓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아톡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한 게 됩니다. 근데 아톡 설계자는 나는 EMI를 공부도 못했는데 또 안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 달라, 고쳐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할 거면 뭐 핀당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하면서 싸게 그 가격을 매기는 구매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죠. 연구원들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잘하는 데다 맡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해야 내가 고생을 덜 하니까, 또는 그 심지어 나중에 이제 EMI 챔버 안에서도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 100원, 200원 아끼려고 구매해서 그러는 바람에 생기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을 좀 내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외주 주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작업할지 모르는데 그 회사에다가 맡기면 누군가는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회사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클래스 3 위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상당히 이제 클래스 3를 빨간색으로 일부러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클래스 3하고는 높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노이즈가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비로 했을 때도 이제 패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개선된 내용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EMI 하나만 패스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토모티브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사례로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거나 또 장비를 캘리브레이션 잘 못해서 마치 페일이 아닌데도 패스가 됐다든지 패스인데도 페일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하고 아마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보통 타겟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지 한번 뒤로 가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제가 좀 밝히기 좀 어려워서 좀 가림을 했고요. 자, 초기 모델하고 중간에 개선된 모델 보시면 느낌이 되게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배선의 어떤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동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임피던스를 보상해 주거나 또는 리턴 커런트 패스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 준 상태에서는 챙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톡만 잘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작은 부품이 하기 때문에 부품의 특징이라든지 그 노이즈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히 회로에서 반영이 되고 특히나 이제 회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PCB를 그리는 동안에 반영 일부가 깨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캐패시터의 뭐 0805 사이즈의 뭐 0.1 마이크로짜리 뭐 캐패시터를 하나 썼는데 얘가 배선 길이가 0.1mm일 때랑 배선 길이가 1cm일 때랑 이게 다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ESR 특성이 앞에 있는 배선 길이 때문에 전체적인 인덕턴스가 좀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톡 설계자한테 추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리밋을 걸어줘야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고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회로 쪽이나 그 오더를 내는 쪽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던져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아톡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걸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선을 연결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할 때 그나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려를 많이 해주시죠. 이제 고려를 많이 해주는 거지 EMI를 잡아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일부 이제 소개 및 정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EMI 룰을 디자인 룰이 EMI 룰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심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심장이 크리스탈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두뇌를 깨워요. 그래서 두뇌를 깨우는데 그냥 딴 데다 영향을 안 주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제 내용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놓고 있고요. 얘는 또 다른 그라운드랑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발진기다 보니까 클럭이 움직일 때마다 전체적인 시스템 그라운드를 다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도식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도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왼쪽의 도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L하고 C, 즉 이제 크리스탈 자체가 인덕턴스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LC 공진을 하는 여기 리턴하는 패스가 캐패시터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캐패시터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파워랑 분리시킨 거야. 그게 아닙니다. LC 공진을 하는 모델에 걔가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리턴 커런트 패스에 있는 에너지가 일부 그라운드를 타고 흘러가 버릴 수 있고 커플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막자고 여기에 있는
이제 모델처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단에서는 이제 PCB 설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CB를 설계할 때는 L하고 C가 가지고 있는 LC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가장 쇼 커런트 루프를 만들어주는 설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면 약간 요렇게 마치 그 주변에다가 까만색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아이솔레이션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발생한 것들을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보통 이제 클럭을 측정해 보시면 깨져서 보이거나 사인파가 위상이 달라져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클럭에서 이미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아까 제가 클럭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뇌를 깨운다고 말씀드렸는데 뇌를 깨우는데 뇌에다가 계속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돌아버리겠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클럭을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클럭을 측정하고 나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 리사주 그래프를 따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그거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SMPS는 이제 부스터, 벅부스터 이런 모델들이 있고 플라이백이나 뭐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24, 12, 9, 5V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들이 이제 레귤레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드로 보시면은 모터, 뭐 솔레노이드라든지 히터, LED, 모스펫,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 종류들의 그 각기 다른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솔레노이드라든지 뭐 모터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이제 자기장 특성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PWM을 이용해서 파워를 갖다가 턴온 턴오프를 시키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프리힐링 다이오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리버스 리커버리 특성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FM 대역의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쏴주는 애가 또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 학습을 통해서 예상치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디바이스를 고를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뽑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뽑으면 그 노이즈를 잡으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겠지만 결국엔 디바이스가 그 일을 못 해내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노이즈 필터를 잘 잡는다고 해도 그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발언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긴 한데요. 각 그 모스펫을 제공하거나 파워 디바이스나 오토모티브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들마다 약간 그 PWM을 제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특혜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프레딩 되는 그런 노이즈들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른 노이즈랑 만났을 때 걔네들이 제거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합성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합성파가 제거가 안 되면 결국에는 그 담당한 엔지니어만 굉장히 골탕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얘네들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학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그냥 나열만 일단 해놓은 겁니다. E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랑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널 인티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톡이나 임피던스에 대한 밸런스, 그 다음에 리플렉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모닉의 차수를 올려주고다든지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를 만들어준다든지 파워 노이즈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터미네이션을 어떻게 이제 처방을 할 건지, 그다음 처방을 할 때 그 기생성분을 고려해 가지고 처방을 할 거냐, 그냥 그것만 달아줄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돼 있는 아토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토 엔지니어한테 그걸 보상을 안 해줘요. 그냥 선 걷는다고 그것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문제예요. 그 같은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의 노력을 하고 만드는 건데도 이제 소위 말해서 같은 값을 치르거나 더 낮은 경쟁 가격을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실제 발주하는 엔지니어들도 힘들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인티그리티인데요. 이런 게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 가지고 있던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파워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게이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동시에 그 스위칭하는 simultaneous switching noise 같은 동시 스위칭 잡음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채널 바이어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 신호가 나가면서 생기는 로드 커런트에 대한 로드 캐패시턴스에 대한 그 리턴 패스 때문에 그라운드 바운스 양이 보통 이제 상승 엣지보다 하강 엣지에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거나 또 디커플링 캐패시티로 그런 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회로 설계자 그막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국에는 노이즈를 분석하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아토 엔지니어에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서 좋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는 구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그라운드에 대한 레조넌스 또는 이제 공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특정한 동작이나 특정한 이벤트가 다른 장치나 장비나 기계가 했던 그 프로세스 때문에 파워를 타고 와가지고 공진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때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공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나 이런 것들이 저감이 되게 되면은 뭐 그라운드가 이렇게 붕 떠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차제의 이제 요즘 핫한 부분이죠. 스몰 프로블럼이죠. 전류가 지나가면서 항상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도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정한 공간에 전류를 흘려주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저항을 갖게 되는데 이 저항을 갖는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 = I 제곱의 R이죠.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발열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는 결국에는 임피던스 매칭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모두 다 50ohm을 맞출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트블렘 1이 이제 이렇게 색깔을 일부러 좀 구분을 해놨어요. 설계하시는 분이 또는 이제 서로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쉽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디퍼런셜 페어죠. 자, 디퍼런셜 페어는 보통 이제 차량에서 쓰는 게 이제 캔을 많이 쓰시죠. 자, 이 캔 타입은 보통 이 디퍼런셜 값이 125ohm입니다. 재밌는 거는 캔은 노이즈에 강해라고 하는 건데요. 노이즈는 강하지만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캔 노이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캔 노이즈를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시메트릭한 구조를 만들어서 노이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건지, 그거는 설계자의 몫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디자인을 주문하시는 측에서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점검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얼마나 전자파가 많이 나올 건지를 알 수 있는 니어필드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제품의 원 소스, 그러니까 디버깅 하기 전에 소스 파일을 여기다가 입력을 했고요. 공진 파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이제 거기에 그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 정을류를 RSTN 이렇게 상으로 이제 쓰게 될 거고요. 충방전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보통 요즘 전기차들의 어떤 모양새들이죠. 자, 이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부하는 대부분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부하를 어떻게 이제 잘 처리를 할 수 있나, 제어를 할 수 있나가 이제 관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류들이 이제 복합 기판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제 커플링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구조하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전원선 또는 신호선, 복잡해지는 이런 그 스택 구조의 PCB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엔지니어들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심지어 손으로 저렇게 테이핑 해버리면 데이터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러니까 계속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형 케이블이나 고정형 홀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거는 고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정이 안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죠. 우리가 이제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종류를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이라고 하고 밑에 이제 페어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이렇게 디퍼런셜 페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임피던스 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쇄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이제 감쇄가 일어나는 포인터들이 보면은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 G 값이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라인 하나를 거쳐갈 때마다 R, L, G, C가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데 이때마다 감쇄가 일어나는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주파수 곱하기 DK,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F, Dissipation Factor라고 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열 솟아닌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내가 1메가일 때랑 1기가일 때랑 이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감쇄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DK, DF는요 주파수 디펜던트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DK, DF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통은 사용을 이제 고민을 안 하시죠. 왜? 이거는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둘 때문에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원인은 뭐냐면 주파수가 빨리 바뀌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HFSS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유전체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파수의 도미넌트한 그런 그 특징을 따라가도록 만든 그 그래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라든지 뭐 조르제빅 그 사카르라든지 이런 식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해보시면 그나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기생성분이 제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페어인데요. 디퍼런셜 페어도 이제 그 주변에 뭐 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기 위해서는 디퍼런셜 페어도 그라운드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터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E 필드랑 H 필드가 각각 같은 극성을 갖는지 아니면 밀어내는 극성을 갖는지 또 그 서로 상호 호환적인 부분을 갖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디퍼런셜 모드일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시죠. 근데 이제 샤시를 통과하는 경우는 이렇게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CB를 갖다가 샤시에다가 프레임에다가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 또 20분의 람다라고 해서 주파수에 맞춰서 걔네들이 이제 커버리지를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돌아간 에너지만큼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마그네틱 필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는 주파수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들어가 있는 주파수는 결국에는 그라운드 영역을 굉장히 갉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피크치 노이즈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을 제가 뭐 이렇게 요소로 만들어 본 건데요. 특히 이제 비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뭐 패드라든지 이런 애들은 부품을 장착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요소가 없어요. 고속이 아닌 이상. 근데 비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요소가 있어요. 자, 지금 비하를 HFSS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비하가 시뮬레이션 된 거를 아무것도 비하 안 뜯고 쭉 가는 전송 특성을 한번 보니까 직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하를 두 개를 딱 뚫어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출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LC 공진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감됐다가 어떤 때는 저감이 안 됐다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제파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즉 말하자면은 그 비하가 50ohm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비하도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하 임피던스를 조금 더 밸런스를 높여주니까 어쨌든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좀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하를 안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뭐냐면 그 내부에서 차지 펌프라고 하는 모델이 있을 거예요. 이 차지 펌프는 내부에서 거기 보시는 빨간 테두리 안에 보면 C1, C2, 그 다음에 CCP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외부로부터 캐패시터를 이제 공여받습니다. 외부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7번 패드가 있는 저 포인트에 여기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비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특히 마지막 얘는 뭐냐면 다른 레이어에 있으면서 비하만 이렇게 빼주는 이런 꼴이 된 거고요. 다른 레이어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는 이제 배치가 된 구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을 배치하다 보면은 탑에다가 배치 안 하고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바텀에다가 대부분 배치를 하는 게 아트웍 엔지니어들이 주로 좀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배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지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얘만 쓰고 말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쓰다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구조를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죠. 조금 전에 보셨던 비하가 있는 구조는 빨간색이고요. 그다음 비하가 없는 구조는 지금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차지 펌프 안에서 출력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출력을 3A 맥스로 잡아놓은 이제 차지 펌프가 있는데 3A가 다 안 나오고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0-70%만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차지 펌프에 굉장히 고열이 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것들이 이런 아트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적인 예를 하나 추가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HDMI입니다. 그럼 HDMI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차량 쪽에서도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미디어 관련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하고 연동을 하실 때 HDMI 많이 쓰게 되죠. 여기도 즉시 이제 윗부분에 있는 애들은 다 비하가 없는 모델이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비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이쪽 그 커넥터 위치도 멀리 있는 구조입니다. 아니 커넥터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커넥터를 수합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건데요. 그래서 D0부터 D11까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피크치 노이즈나 이렇게 이제 그 RC 스노보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느낌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나중에 FFT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시면 피크치 노이즈에서 굉장히 고주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PCB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패턴이 있으면 얘네들을 쭉 신호가 타고 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데 저렇게 이제 사인파 특성을 기존적으로 기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사사분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작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동작의 그 사이즈가 안 맞거나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거나 이렇게 리플렉션이 생기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걔네들이 서로 우리 서로 같이 또 만났네 이러면서 갑자기 합성파가 생기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들이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나타나도록 해주기가 되게 어렵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지금 이 직렬 모델은 그런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가 강하게 또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오른쪽은 각각했기 때문에 각각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왼쪽이 사실은 저주파에서 쓸 수는 있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에서 쓰고 있는 그라운딩이나 또는 연결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다른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의 그 중첩이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제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시스템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난 디지털 디바이스야. 왼쪽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야. 그래서 내가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그라운드를 넘나드는 이런 프로세스가 거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웨이브 폼이 생길 때마다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리턴 패스가 없어가지고 밑에 있는 그라운드 시스템이 마치 다이폴처럼 동작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오토모티브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디퍼런셜 특성을 이야기할 때 디퍼런셜 모드가 일반적인 노멀 모드 노이즈 에너지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 노멀 모드 노이즈를 계산하는 거기에서 에너지의 그 범주 또는 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런 디자인이죠. 자,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리사주를 일부러 뒤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럭 노이즈나 클럭을 여기에다가 스코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보시면 이 웨이브 폼이 그 탄젠트 곡선을 그리면서 사인파가 탄젠트 웨이브 폼을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위상이나 페이지에 오차가 안 생긴다면 이런 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여기에 있는 요 그림, 직선, 그 다음에 반원, 타원, 그 다음에 원, 이 모양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일그러지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위상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임 도메인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 리사주를 보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그냥 단지 타임 도메인으로만 측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위상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전체적으로 형상이 많이 찌그러졌는지 그것 때문에 생긴 왜곡이 전체적인 노이즈 오차나 노이즈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들을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회로만 가지고 보통 이제 아트웍 엔지니어들이 이제 회로를 받고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회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지만 PCB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리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열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보였던 시간에 따라서 열이 나는 타임 도메인 특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다가 소재에 따라서는 자성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캐패시터에 대한 DC 바이어스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MI 필터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회로에서는 다 반영이 안 돼서 디버깅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나중에 다시 뜯어 고쳐서 하게 되는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그 자리를 잠깐 비워 놓으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 이걸 놓겠다 저걸 놓겠다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야 디버깅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직접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부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바꾼다. 그렇게 되면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들겠죠. 물론 PCB를 전부 다 디지털 모델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가능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놓으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면 회로를 재사용하면은 똑같이 동작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버추얼 프로토타입은 결국에는 디자인 룰 이퀄 EMC 패스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처리하고 나중에 양산을 하고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뢰성 분석이 가장 우선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먼저 만들어진다면 그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은 결국에는 이제 NCS 도구를 같은 경우에는 셜록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명이라든지 진동,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석 대상이나 환경 시험을 해야 되는 대상에다가 직접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시 발견되면 PCB를 다시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행해서 분석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